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진도별 모의고사 제7회 지난 시간에 이어서 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요 실물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케인즈 학파는 경기 변동이라는 게 약간 불균형이다 이렇게 살펴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 실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변동을 가능한 한 이게 나쁜 거니까 완화시켜야 된다 요쪽이고요. 자, 고전학파 쪽에서는 이 균형이 깨지는 상태가 불균형인데 야 이건 금방 사실은 다시 뭐 회복될 수 있고 지금 잠깐 균형 상태에서 또 다른 균형 상태로 가는 과도기 과정이다. 그러니까 균형이다 균형. 그래서 균형 상태가 또 다른 균형 상태로 변하는 과도기일 뿐이다. 그것도 금방 일시적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균형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 잘 아시죠? 하나는 MBC가 있습니다. 머니터리 비즈니스 사이클 해가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루카스 같은 학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루카스의 공급곡선 기억나십니까? 예상치 못한 통화량의 증가가 물가에 관련해서 내가 예상하는데 그 예상을 어긋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률이 어떤 행동에 생산자들이 착각을 불러일으켜 가지고요. 바로 경기 변동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론은 두 가지를 설명 못해요. 경기 변동은 약간 금방금방 바뀌는 게 아니라 지속성의 특성이 그거를 보이고 있는데 요거를 설명 못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경기 변동이라는 것이요. 약간 뭐라고 할까? 화폐가 변하게 되면 케인즈는 오케이인데 고전학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야, 화폐 중립성 기억나시죠? 야, 화폐가 변하게 되면 실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야 되는데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성립을 안 합니다. 화폐 중립성을 설명 못 해요. 자, 그래서 고전학파 계통에서 좀 약간 고민을 하는 가운데 RBC 이론이 등장하는 거죠. 오케이? 키들랜드, 프레스칸 이런 학자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여기 레알 아닙니까? 레알. 실물적인 측면에서 어떤 경기 변동에 생산 공급 측면에서 충격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선 지속성을 설명하고요. 타임 투 빌드라고 합니다. 뭔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건설기간이라고 하죠. 건설기간. 예, 요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대규모 어떤 사업을 아니면 공단을 건설한다. 그 건설 완공될 때까지 재건축을 엄청나게 크게 한다. 완공될 때까지 일자리와 일거리와 등등 수요를 공급 측면에서 경제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있죠. 지속성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화폐 중립성 성립하지. 이거는 시작 자체가 실물적인 측면에서 충격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문제를 볼게요. 자, 1번. 경기 침체기에는 균형 산출량이 완전 고용 산출량보다 그쵸? 침체기는 작아지지만 금방 어떻게 된다? 맞습니다. 금방 회복된다고. 금방 회복이 된다. 알 수가 있고요. 불균형 상태가 균형 상태로 회복이 되고요. 다음에 2번. 경기 변동이 주로 생산성 충격. 이거죠. 리얼 측면에서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생산성이라든가 아니면 공급 측면에서 충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정부 지출, 민간 저축 다 마찬가지야. 고전학파 아이디어입니다. 경기 변동의 지속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거는 MBC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 공급 곡선은 상당히 완만한. 여기 그냥 살짝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노동 공급 곡선이 상당히 완만해야지 임금이 올라가면 갑자기 사람들이 노동 공급이 팍 증가하고 그렇게 증가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수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기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노동의 요거 현재 임금과
미래 임금에 대한 상대 가격에 의해서 이게 올라가게 되면 현재 노동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임금이 올라갔을 때 노동이 크게 증가하려면 기울기가 좀 완만해야 되죠. 그 정도만 하세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자꾸 설명하네요. 예, 노동 공급 곡선이 가파르게 되면 아시겠지만 A와 같은 경우는 임금이 올라갔을 때 노동 고용이 조금 증가하는데 이 경우 완만하면 임금이 올라갔을 때 노동 공급이 크게 증가하면 생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5번 유리한 공급 충격이 발생하면 경기 호황. 그렇죠.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불리한 공급 충격이 발생하면 경기가 침체된다. 보았다.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다음은 경제성장 관련한 성장 경험과 수렴 가설에 대한 얘기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최근 실증 연구에 따르면 인구 증가율의 상승이 기술 진보를 촉진하고 오히려 1인당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 맞아요. 인구가 옛날엔 많을 때는요. 아이고 이게 부양해야 될 비용이나 이게 부담돼서 식량 생산은 한정적인데 요즘 어떻게 됩니까? 저출산 고령화, 일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인구들이 줄어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도 소멸되는 게 젊은 인구가 자꾸 태어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인구를 좀 촉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고요. 자, 내생적 성장 이론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성장률이 수렴하지 않는 것은 총생산 함수에서 자본의 한계 생산이 하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간단하게 AK 모형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본의 한계 생산이 어떻게 됩니까? MPK가 A로 일정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내생적 성장 모형의 틀이 되는 거죠. 예, 그 정도만 하시죠. 다음에 3번 보시면 수렴 가설에 의하면 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의 성장률도 결국은 하락한다. 여러분 솔로 모형에서 수렴 가설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지금 GDP라고 할게요. GDP 증가율이라 할게요. 이렇게. 그럼 미국같이 GDP가 높은 나라는요. 성장률이 낮고요. 미국 뭐 한국, 중국, 뭐 인도 이런 나라는 GDP가 한국은 좀 올라갔지만 인도, 중국은 좀 낮은 수준인데 성장률이 좀 빨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패턴, 마이너스 관계 패턴 여기 보시면 GDP 수준과 1인당 여기 성장률 자, 이건 GDP 그냥 수준과 GDP의 성장률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수렴 가설, 컨버전스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다음 4번 솔로 성장 모형에 따르면 국가 간의 저축률이나 인구 증가율이 상이하더라도 1인당 소득의 전 세계 수렴 현상 아니요, 여러분. 이게 수렴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했는데 자,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이라든가 정치 시스템이 유사할 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구 선진국이나 이런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할 때는 성립해요. 근데 뭔가 시스템이나 애시당초 능력 자체가 다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조건부 수렴 현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인구 증가율이 다르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솔로 모형에서는 아시겠지만 수렴 현상이 따라잡기, 추격 가설이라는 표현도 써요. 추격, 캐치업, 따라잡기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자, 여기는 선진국이고요. 후진국이야. 자, 선진국의 증가 속도는 조금 느립니다. 이렇게 조금 느려요. 근데 후진국은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게 수렴한다는 게 바로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잡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유사한 뭐 마찬가지죠. 사람들도 좀 능력이 다르니까 여기가 선진국이고
선진국이 이런 식으로 가는데 나름 후진국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자기도 어딘가로 수렴을 하는데 이렇게 수렴한다는 거야. 얘가 장기적으로 수렴하는 곳은 여기고요. 이 나라가 장기적으로 수렴하는 것은 여기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따르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죠. 자, 실증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 간의 소득은 수렴하지만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소득은 수렴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게 맞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도록 하시죠. 자, 다음 8번 봅시다. 자, 다음 중 실업과 실업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구조적 실업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양 산업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구조적 실업도요, 자발적 실업일까요? 비자발적 실업일까요? 아니, 산업 구조가 바뀌면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빨리빨리 딴 데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는 가운데서 발생하게 되는 실업, 그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간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경기적 실업과 마찬가지로 비자발적인 실업에 가까운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비자발적입니다. 비자발적.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완전 고용 자연 실업률 할 때는요, 얘도 포함시켜요. 왜요? 아니, 계속 이 산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자연 실업률에 포함된다. 약간 두 개가 충돌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여기서 1번 볼게요. 구조적 실업은 경기가 회복되면 해소 아닙니다. 경기적 실업이 바로 경기가 침체 상태에서 좋아지게 되면 해소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경기적 실업이고, 구조적 실업은 말 그대로 산업 구조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산업, IT, AI, 예, 요거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적 실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뭔가 일자리를 늘리는 공급 측면이 중요한 것이지 총수요 관리 정책, 그런 거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시사점은 따라서 AD 관리 정책, 우리가 하는 경기 부양책 이런 거 갖고 관리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해결 못해.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확장적 재정정책, 통화정책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일 많이 나옵니다. 1번이 틀렸고. 자, 구직률이 높아지거나 이직률이 낮아지면 자연실업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요, 자연실업률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연실업률은 구직률과 이직률로 표현하죠. S가 separate 이직률이고요. F가 finding 구직률이고요. 실업률이기 때문에 분자에는 S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직관적으로 구직률이 높아지거나 이직률이 낮아지면 당연히 자연실업률은 떨어지죠. 자,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3번에 한 번 높아진 실업률은 경기가 호황이 돼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거 케인즈 학파가 주장을 하는 것이죠. 케인즈 학파의 히스테리시스, 이력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요 이력 현상은요, 자연 실업률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연 실업률 요거는 일정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고 현실의 상황이 바로 자연 실업률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인데 얘가 움직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움직여 이렇게. 오케이? 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 다음에 4번. 구직자와 이직자 수가 같아서 고용된 노동자의 수가 변하지 않을 때. 맞습니다. 자,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연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취업자야, 취업자. 여기 실업자예요, 실업자. 그러면 실업 상태였다가 직장을 취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수, 취업자의 수, 이렇게 취업에 성공한 사람 수 이렇게요. 어떻게 해요? finding에다가 실업률, 요거 실업자 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취업자 수, 네? 취업자 수, 뭐 표현. 그 다음에 여기 취업자였는데 일자리 잃게 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구직자 수라고 할게요. 취업자라는 말 쓰니까 좀 그러네. 구직자 수, 이렇게요. 구직자 수.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직자 수. 오케이. 그래서 이직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세퍼레이트에다 실업자의 수를 곱해주는 거죠. 요거 두 개가 같아지는 상황이 되면, 같아지는 상태가 되면, 그래서 요걸 구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죠? 살짝 한번 볼까요? 실업률은 원래 어떻게 구합니까? 취업자와 실업자분의 실업자 수 이렇게 되는데, 요거 두 개 같을 때니까 요거 값을 찾을 수 있겠죠. SU, 요 F 쓸래다가 둘 다 막 산으로 가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FU 얘는 S 2라고 해야죠. 죄송합니다. 여기 2 이렇게요. 됐죠? 예. 그래서 S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위에 U로 바꿔도 되는데 여기 2가 하나만 이렇게 있으니까 2로 바꿔서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S분의 F U 더하기 U분의 U 이렇게 되면 요거를 정리하시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결론을 그냥 암기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자, 다음 5번. 어떤 노동자가 일자리를 계속 찾다가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포기한 경우 실망 실업자, 실망 노동자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비경활 인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업자 구하는데 포함되지 않는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자, 그래서 9번 한번 실업률, 고용률 이런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어떤 나라 전체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은퇴한 노년과 15세 미만 유년층이 각각 1,000만 명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15세 미만에서 은퇴한 사람들 다 포함하는 것이니까 여기가 1,000만 명. 자,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는 요 위에 있어요. 자, 그게 4천만 명이 되는데 여기로 아까 4천만 명. 자, 근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면 그 중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일부는 비경활 인구, 일부는 취업자, 일부는 실업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어렵지 않네요. 취업자가 얼마? 1,500만 명. 1,500만 명. 실업자는 500만 명. 이게 2,000이니까 여기는 2,000만 명.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실업률을 구하세요. 실업률은요. 취업자 수에서 실업자 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0분의 얼마가 돼요? 500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죠. 퍼센트지로 표현하면 25% 이렇게 되고요. 자, 경활 참가율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은 참가율. 네, 이거는요. 전체 비경활 인구 경제활동 참가자 수가 2 플러스 U잖아요. 그게 비경활 인구까지 포함한 거에서 요거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밑에는 얼마가 됩니까? 4,000분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자는 2 플러스 U 2,000 이렇게 50%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10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10번은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어요. 자, 1번. 장기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장기에는, 단기에는 뭐 총수요가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총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거나 이런 게 있지만 장기에는 화폐 수량설 교환방 정식이죠. 얘가 이렇게 일정하니까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 통화량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2번. 예상된 여러분, 예상됐던, 예상되지 않았던, 예상되지 않은 게 충격이 더 크겠지만 예상했을지라도요, 메뉴 코스트. 아니, 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은행에 왔다 갔다 자꾸 해야 되는 거니까 슈레더 코스트, 구두창 비용, 메뉴 비용,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2번 틀렸고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부를 임의적으로 재분배. 맞죠? 예상치 못했어. 그때 발생하는 문제. 그렇습니다. 채무자가 이득이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4번.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에는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발생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예상 기대하게 되면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5번.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 계약과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맞죠? 여러분, 인플레가 살짝 막 계속 살짝이면은 어느 정도 경기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살짝 건강하면 몸에 열이 약간 나는 건데 과열이다. 그러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먼 미래에 대한 투자 계획 같은 거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